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속 루비다는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조 디스펜자 박사님께서 지으신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렉 브래든이나 토니 로빈스 같은 분들이 굉장히 극찬을 했고 또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실제로 책을 저술하신 분들이기도 해요.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를 점령하는 과정.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건 생존을 위해 산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식하면 기본 신경계, 즉 교감 신경계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 몸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이때 당면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자산들로 우리 몸이 눈길을 돌림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먼저 동공을 확장해 시야를 확보한다.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해 더 잘 뛰거나 싸우거나 숨을 수 있게 한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다량 내보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그리고 장기들에서 빠져나온 혈액이 재빨리 팔다리로 옮겨간다. 그래야 필요할 때 재빨리 움직일 수 있다. 면역 체계가 들썩이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해 근육으로 쏘아보낸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받아내든지 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다. 합리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전뇌가 주춤하고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후뇌가 전면에 나선다. 남편이 자살했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애나의 뇌와 몸은 그와 같은 생존 모드에 빠져들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갑자기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과 싸우거나 숨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그 스트레스가 단기간일 경우라면 말이다. 문제의 사건이 지나가면 우리 몸은 대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재비축하면서 몇 시간 안에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태가 몇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실제로 장시간 동안 비상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큰 뇌 덕분에 인간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떨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 있다. 애나는 날마다 그날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거듭해서 경험했다. 그녀의 몸이 원래의 사건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몸은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애나의 뇌와 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비된 것과 똑같은 화학 물질을 또다시 분비했다. 그 결과 그 사건이 그녀의 기억 은행에 더욱더 강력하게 저장되었고 그녀의 몸은 그날 최초로 경험한 것과 똑같은 화학 물질들을 감정적으로 매일 최소한 100번씩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반복 소환하는 것으로 애나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뇌와 몸을 과거에 결박하고 있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다. 우리 감각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 무리의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뉴런 집단이 특정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 물질을 만들어 몸 전체로 보낸다. 이 화학 물질이 감정이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다.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 둔다. 이것이 기억이다. 그러므로 한 사건의 기억은 우리 뇌에 신경학적으로 각인되고 그 장면은 우리 회백질 속에 완전히 엉겨붙어서 세월이 지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바로 애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험이 발생한 순간과 장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대상들의 조합이 하나의 홀로그램 이미지로 우리의 뉴런이라는 건축물 속에 아로새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경험은 신경회로 속에 각인되고 그 감정은 우리 몸 속에 저장된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가 현재 우리 몸과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는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만 느끼려고 하며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 전체가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당연히 애나도 부정적인 감정의 홍수 속에 살았다. 끔찍한 슬픔, 고통, 피해의식, 비애, 죄책감, 수치심, 암담함, 소외감, 불심, 배신감을 느꼈고 그 모든 감정들에 짓눌렸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집요하게 애나를 괴롭혔다. 과거의 감정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분석했기 때문에 애나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감정들에 허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그 감정들은 과거의 기록들이었으므로 그녀는 계속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분은 매일 더 바닥을 쳤다. 사람들은 애나를 남편을 잃은 불의에 일을 당한 여자로만 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말로 애나의 새 정체성이 되었다. 애나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과거 탓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안부를 물으면 남편의 자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고통과 비통함과 괴로움을 불러냈다. 그러는 내내 애나는 뇌 속 신경에 같은 회로를 발화하면서 같은 감정만 생산했다. 따라서 그녀의 뇌와 몸은 더더욱 과거 안에서만 살게 되었다. 매일 애나는 더 생생해져만 가는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곧 우리의 성격이므로 이제 애나는 온전히 과거로만 만들어진 성격을 갖게 되었다. 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이다. 현재에 살아라, 순간에 살아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말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만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다. 또 샤워용 마음도 따로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에 부합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미 수백 수천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 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자 일을 하기가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는 것이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은 간단히 말하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 즉 신경세포들의 덩어리이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의 그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운전을 위해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의 결속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운전을 하려면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한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뇌 속의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다시 복잡한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해보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의 교류가 우리 뇌 속에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자국을 남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더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이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애나 이야기로 알 수 있듯이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그것이 좋든 혹은 나쁜 사건이든 그런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의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키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키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과거가 미래가 되는 방식.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낸다. 예를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에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방금 말한 것처럼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과 연관된 경험에 대한 기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좌절 혹은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치 않을 것이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종 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 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 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일들이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또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뇌 속에 있는 해당 신경 네트워크를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가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을 직시하자.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된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 느낌의 고리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몸은 항상 빛과 에너지를 혹은 특정 메시지나 정보, 의도가 담긴 주파수를 방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담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자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생각, 느낌의 고리가 어떻게 전자기장을 방출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이 전하를 만들어낸다. 생각은 화학 반응도 야기하는데 그 반응들이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 느낌 혹은 감정이 자아를 만들어낸다. 전하를 만들어내는 생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감정이 만나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상태에 부합하는 특정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곧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샤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내 샤워기를 잡고 물온도를 맞추고 있다. 커피 머신을 생각하자마자 커피 머신에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엌에 가서 모닝커피를 만든다. 그렇게 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22년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 몸은 항상 마음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늘 마음을 따라 기지의 것을 이룬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그 기지의 것에 주의를 두고 따라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를 수 있을까?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말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몸이 마음을 따라서 기지의 것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을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몸과 마음의 미칠하기. 생각만으로 몸뿐 아니라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나는 지극히 좋아한다.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마음은 그리고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만 아니라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는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근육 훈련 관련해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는데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선도적인 연구도 그중 하나인데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2주마다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사람, 사물, 장소,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거둬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었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 즉 somebody에서 nobody로의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 고통,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 someone에서 no one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재,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온갖 외부적인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거둬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에너지 바꾸기, 분명한 의도에 고양된 감정 더하기. 프랑스의 르네 페크 박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통해서 의도의 힘을 입증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어미닭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때부터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화할 때 어미닭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 눈에 들어오는 움직이는 대상을 뇌에 각인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을 제일 먼저 보았다면 어미닭 주위를 돌듯 사람을 졸졸 따라다닌다. 페크는 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하나 특별 제작했다. 이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대조 실험으로 페크는 먼저 이 로봇을 병아리가 없는 상자 안에 넣고 움직임을 기록했다. 로봇은 그 상자 안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다. 그 다음 페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이 맨 먼저 로봇을 보게 했다. 예상대로 병아리들은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그런 각인 과정 후 페크는 병아리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 한쪽에 미리 만들어둔 우리 안에 넣었다. 병아리들은 그 우리 안에서 로봇을 볼 수는 있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놀랍기 그지없다. 어미 근처로 가겠다는 병아리들의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과 가까운 반쪽 안에서만 움직였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대조 실험을 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고요. 한 곳은 균등하게 움직인 로봇의 자취가 보이고 병아리를 그 우리 바깥에 근처로 따로 빼놨을 때 로봇의 움직임이 그 병아리가 있는 곳과 가까운 오른쪽, 절반 오른쪽으로만 굉장히 이렇게 밀집되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저 정도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라. 기억할 것,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 주파수의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너지와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잠재성들로 가득한 광대한 통합장 내의 모든 몸, 사람, 사물, 시간, 공간의 의식 및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면 양자장 속의 잠재성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한다.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무한한 에너지장이 입자로 붕괴되는 양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리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맛보리라 기대한 그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온다는 것만 기억하자.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우리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에 기록처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현재 순간에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몸에 가르칠 때 우리는 몸을 새로이 고양된 그 감정에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책은 정말 나의 가능성에 접촉하게 해주는 파워풀한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더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 원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 번 더 여러분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